7세 곳이다, 4세 곳이다. 네. 그것도 영어 유치원도 아니고요.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네. 대학 입시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 단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더 폄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스라벨 해가지고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워라벨도 그런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도 해야죠. 그래야지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놀 권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즈음에서 아동권리의 현 주소와 아동권리 존중 실천 방안 등을 알아보고 또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올해 있는 각종 아동 관련 기념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원장님 우선 이제 5월 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달. 네. 아마 5월 5일일 텐데요. 이 어린이날. 네, 원장님께서는 이 어린이날을 어떤 의미로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365일 어린이날이면 참 좋은데 그 어린이날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린이날이 어떻게 보면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도 권리의 주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어린이날을 계기로 네. 홍보할 수 있는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생각나면서 네, 맞습니다. 막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설렜던 그런 네. 아동권리보장원을 네. 우리 시대의 방정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실히 또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뭔가 아동을 존중한다. 이런 문화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사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 권리가 좀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동 권리라고 하면 새롭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아동기의 권리거든요. 아동기를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된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으로서 이제 경험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저희가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거, 보호와 관련된 거, 발달과 관련된 거, 참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생존, 보호, 발달, 참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동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존중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참여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가 뭘 알겠어 라든지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이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기회를 줘야지 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기회를 주고 의견을 계속 묻고 그런 의견을 묻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를 거쳐서 성인이 됐지만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걸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네. 그런 아동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화했고요. 네. 아동위원회라든지 아동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인 거고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도 그런 참여와 존중의 그런 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요. 좀 우리 원장님 지난번에도 배지가 좀 아직도 지금 이렇게 계속 조금씩 부족하네요. 돌려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지금은 365일 아동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돌려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채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인식 변화는 아동의 다양한 권리 보장으로도 이어져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놀이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최근에 기사에서 보셨듯이 7세 곳이다, 4세 곳이다. 그것도 영어 유치원도 아니고요.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기부터
뭐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 단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쟁 중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놀이가 더 폄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놀이를 그냥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뭐 사교육 때문에 놀이 시간이 없는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놀이 공간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놀이터 숫자가 한 8만여 개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료도 많고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10,0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 아동이 787만 명이 있는데 그거를 10,000개의 놀이터에서 이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뭐 성인으로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워라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스라벨 해가지고 스라벨이요?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네.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죠. 네네. 이 시기에는. 근데 공부하고 놀이하고 쉴 권리가 모두가 균형 맞출 수 있는 거. 우리 워라벨도 그런 거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도 해야죠. 그래야지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놀 권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뭐 다양하게 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구청에도 이렇게 공공 그 아이들 키즈 카페도 운영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키즈 카페라든지 놀이터들이 조금 뭐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늘어나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줄어들고 있고, 놀이터가 주차장이 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님들께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경우가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회적 인식 개선, 그게 전체 국민의 인식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자체장께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반대로 공부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자체장께서도 공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정책 지원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둘 다 지원이 돼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좀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쉽지 맞습니다. 않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날 같은 날은 어떻게든 못 나가야 가죠. 그런 것들이 좀 시설이 좀 더 많아지고, 물론 이제 시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시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싶을 때, 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날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녀분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이가 아까도 뭐 언뜻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왜 아동 권리 보장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를 비생산적이고 나태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끼리 이제 하는 말은 놀이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동이 사회를 배우는 게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규칙도 배우고 자기 자아 형성도 하고 이런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놀이 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운동이라도 하라든지 중강도나 뭐 고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뭐 신체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권고를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 그렇게 매일 1시간. 1시간 정도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권고를 못 지키는 뭐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놀이에 대한 뭐 폄하나 공부에 대한 집중이 너무 우리나라가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놀이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놀이를 그냥 단순하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놀이를 권리로 생각하고 네. 뭔가 이런 학업 중심, 경쟁 중심 환경에서 뭔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놀이가 꼭 필요하다. 네. 놀 권리와 쉴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뭐 가정 내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학교 내에서도 그래야 되고 뭐 사회에서도 그런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를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네네네. 때만 했더라도 그 골목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맞습니다. 네. 한 시간 뭐 충분히 네네. 놀았었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되는데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놀이도 이제 약간 사교육으로 좀 넘어가는 맞습니다.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고비용 양육 문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는 부모가 약속을 해야 돼요. 다 학원들을 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키즈 카페나 뭔가 유료 환경을 가야 되는 그런. 아니 선생님을 집으로 이제 예, 초빙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서 골목에 가면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같이 모여서 놀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부모님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놀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한 선생님이 오시거나 네. 뭐 놀이 공간을 또 따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환경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나 뭐 골목이나 많으면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네. 안전하게 그렇게 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공부만 신경 써도 힘들 건데 놀이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모 권리 보장권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 부모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권리를 주장한다는 맞습니다. 거는 뭐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도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뭐 생활, 뭐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참여에 네. 관련된 것들 이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더 높이기 네, 위한 네,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네. 드는데요. 네. 자, 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실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적어도 학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마 기본일 것 같은데 학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안 하는데 나는 그냥 훈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훈육을 학대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때리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학대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긍정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 양육의 뭐 1, 2, 9 원칙을 만들어서 그걸 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나도 돌아봐야 되고 자녀를 알아야 되고 뭐 관점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 못했고 많은 분들이 잘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뭐 말씀을 드리면 온전하게 집중하기를 잘 못해요. 아이들과 놀면서도 핸드폰 보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아이들과 한 공간에 있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예, 네. 보기만 하는 거. 네. 이게 온전히 집중하는 거를 아이들도 알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뭐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 양육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으면 제가 만약에 다른 성인에게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예. 아이한테 실수를 했을 때는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죠. 저는 그런 것부터 해야지 아이들도 뭐 본인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사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영유아 두 아이를 키우고 네, 있는 네, 네. 입장이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네. 전 아버지로서 저도 굉장히 네, 네.
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네.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뭐 세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뭐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 부모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있고 예. 그 당시 옛날에 이제 양육 방식은 지금으로 보면 다 이거 무섭죠. 긍정약의 119 원칙에 네.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죠. 네. 또 뭐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방식이 몰랐죠. 네. 몰라서 사랑이 그랬을 쉽죠. 가능성이 있죠. 네. 뭐 부모가 되기는 쉽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냥 부모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답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부모 교육이 없지는 않아요. 지역 사회에도. 근데 거의 대부분 부모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 받고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내가 부모로서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 교육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입양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네네네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배경과 주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7월 19일부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효가 돼서 네.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입양 체계는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제 다 공공화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양 신청도 아동권리보장원에 그리고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민간 입양 기관에서 진행되던 일들을 국가 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한 부서가 담당했는데 이제는 본부가 담당해서 3개의 부서가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도 뭐 다양하게 뭐 가이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입양 기록물들이 뭐 여러 가지 민간 입양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옮겨오는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서고도 만들고 임시서고에 정리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이 하기 때문에 더 입양 절차도 쉬워지고 입양 정보 공개도 쉬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항상 뭐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의 유예 기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양인에 대한 정보 공개나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왜 계시나요? 알 권리라면 아마 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입양이라는 거는 친생 부모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입양 부모가 이제 뭐 양육하고 친권의 책임을 이제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입양인 같은 경우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입양인들께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의료적 사유로 뭔가 친생 부모의 인적 정보를 알고 싶은데 법에는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야지만 그 정보를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친생 부모가 답변도 없고 동의도 안 해주면 저희는 못 찾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 이제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편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통해서 뭔가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거나 뭐 의료적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면 공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입양 정보가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분들만 그런 친생 부모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동의를 해야지 주는 방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공개가 디폴트가 되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친생 부모를 찾는 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나고 기록도 정확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유일하고 과학적인 방법이 DNA입니다. DNA 검사를
지금은 무연고 입양인, 지금 뭐 부모를 알 수 없는 그런 입양인에게만 이렇게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뭐 모든 입양인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5월 22일은 보건복지부가 내 아이, 남의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취지에서 가정 위탁을 활성화하고 그 가정 위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정한 가정 위탁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 위탁은 아동에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 보호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뭐 가정 위탁에 대해서도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가정 위탁이라는 건 뭐냐면 친생 부모가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일 때 입양은 완전히 이제 친권을 포기하는 거라면 예. 가정 위탁은 친권은 가지고 있대 그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친생 부모를 대신해서 돌봐주기 때문에 친생 부모에게 복귀하기도 좋고 뭐 아이에게도 굉장히 뭐 유리한 가정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는데 가정위탁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입양하고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고 좀 그래서 입양은 알아도 가정 위탁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생 부모를 대리해서 양육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가정위탁이라는 표현을 조금 국민들이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들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정위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어떤 특정 가정에게 네. 위탁을 한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리로 양육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뭐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시설에서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룹홈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위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가정위탁의 좋은 점은 가정 내에서 생활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정서적으로도요. 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쉽게 또 돌아갈 수도 있고요. 친생 부모에게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위탁 부모님들께서 뭐 품을 내어주지 않으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좋아지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국에 시도에 가정위탁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네.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네. 뭔가 조금 뭐 돕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도와도 주시고 위탁하는 동안 도와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동 양육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동 양육 시설에 가셔서 봉사를 해보시다가 네. 그 아이에게 가정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기준이나 어떤 위탁 그 부모 그 아이를 기르는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법적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 기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비 가정 위탁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네. 이제 뭐 인정을 받고 뭐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네. 가정 위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입양도 뭐 그 제도가 있지만 이 가족위탁 제도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앵커님도 잘 몰랐던 예.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3천 명의 아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런 아이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아까 입양도 있고 가정 위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입양은 친권을 완전히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 위탁은 일정 기간 동안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뭐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예. 저희가 뭐 다양한 종교의 뭐 신도회라든지 네. 뭐 그런 종교 방송들에게 이제 널리 알리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성화 방안은 또 그러니까 알리는 방 저희가 이제 뭐 하는 거는 가정위탁 제도가 뭐가 있고 예.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희 보니까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 뭔가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양육시설에서 뭔가 봉사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위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는 뭐 입양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뭐 다양하게 이제 홍보하고 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네네네. 이날은 어떤 배경에서 좀 제정이 됐고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979년 5월 25일에 뉴욕주에서 에단 파츠라는 아이가 6세 아동이었는데 등교 중에 육에 실종된 날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실종 아동 예방의 날 이렇게 만들었고 이 날을 통해서 뭔가 실종에 대한 실종한 건 당사자나 부모에게만 관심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종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종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종 아동 예방의 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뭐 아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8세가 되면 지문 등록을 하잖아요. 18세가 되기 전에도 아이도. 영유아나도 이렇게 그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거면 뭐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다든지 네. 아까 전에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장기 실종 아동이 아직도 뭐 한 1,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뭐 6세 때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얼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변환 기술을 통해서 30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겠다 이런 것들을 뭐 널리 알린다든지 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재난 119에서도 이제 뭐 알리신다 그러는데 뭐 실종 문자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동권리보장원만 하는 건 아니고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동의 권리가 360일 행복한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